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요즘 전세론 때문에 임대인들, 특히 갭 투자 많이 하신 분들 또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이 거의 파산 지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데모까지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의 파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가장 큰 화제는 전세 사기예요. 지금 전세 사기가 구로구에서 터지고, 오늘은 은평구에서 터지고, 그저께는 도봉구에서 터지고, 뭐 내일은 또 다른 데서 터지겠죠. 전국에서 터지고 있다. 자, 그만큼 이 무자본 갭 투자가 전국에 만연되어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부동산 전문가니까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강의들이 이 무자본 갭 투자 강의들이 횡행했었어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역세권 빌라를 사가지고 깔끔하게 고치는 거야. 신혼부부들이 좋아하게끔 깔끔하게 고쳐. 자, 그러면 신혼부부들은 깔끔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역세권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시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전세 든 돈을 다 보증보험을 들어서 받을 수 있다. 보장받을 수 있다 하니까 넙죽 계약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런 그 보증보험 계약 과정에서 뭐가 또 잘못돼가지고 그걸 또 부어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당했고, 이 무자본 갭 투자가 얼마나 유행했냐면, 자, 그걸 또 배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그 강사들한테 배운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와서 또 써먹는 거야. 자, 그걸 그냥 평범한 투자자가 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자기 집 팔아서 갚아주면 되는데, 그걸 사기꾼들이 대규모로 이용했다는 거야. 이용했다. 그리고 대규모로 이용하면서 그게 사기꾼들 사이에서 유행이 돼버린 거야. 쉽게 말해서 유행이 돼버린 거라니까. 자, 오늘 보시죠. 지금 제가 불과 며칠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이런 문제가 확대돼가지고 그 선량한 임대 사업자들 또는 뭐 그냥 투자로 사신 분들 있잖아. 자, 그런 분들한테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했어요. 왜냐면 전세 사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나 전세 이사 갈래요 하고 집을 내놓는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바로 이제 예를 든 사례인데, 이 동네에 사는 임대인 한 분이, 자, 이건 이제 공인중개사가 한 얘기예요. 빌라가 4채 있었는데 세입자들이 한꺼번에 다 나간다라는 거야. 한꺼번에 다 나간다고 하니까 보증금을 빼줘야 되니까, 보통 이제 새로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빼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급히 팔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세라는 사건은 다른 아파트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아파트 팔아가지고 보증금을 내주는 거야. 세입자 2명 보증금 내보내고 나머지 2명도 연말에 계약이 끝날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보증금을 마련해줬다. 이건 선량한 임대인이지. 자, 이런 임대인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건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은 어떤 상황인지 보시죠. 최근에 경기도 구리시에서 터진 전세 사기 매물. 자, 이 구리 사건은 뭐냐면 분양 대행업자, 그 다음에 사기꾼, 그 다음에 그 손님을 붙인 공인중개사가 좀 한패거리가 된 거야. 자, 분양 대행사는 쉽게 얘기해서 니들이 손님을 데리고 와서 이 오피스텔을 팔아주면 MGM을 주겠다. 자, 그 MGM을 주는 거야. 그러면 그 MGM을 먹는 거지, 그 사람은. 말 그대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맞춰가지고 손님을 매매 손님을, 붙여야 되는데 전세 손님을 붙여서 그걸 매매 가격으로 팔아먹은 거야. 그리고 자기 명의로 이제 팔아먹은 거지.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안전하다고 이 사탕 발림 해가지고 손님들을 또 중개했고,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도 수수료를 뭐 2배, 3배 받았겠지. 일반 수수료를 받지 않았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여기는 조금 조직적으로 했다. 범죄 조직단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재산 몰수까지 하겠다라는 게 구리 사건 아니야. 자, 그래서 경찰 조사를 갔더니 다 문을 닫았다라는 거야. 다 문 닫고 도망간 거지. 그죠?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아서 면허정지 될 것 같다고 다 문을 닫고 도망간 거야. 이제 다른 데 가서 영업을 하겠죠. 그죠? 공인중개사 굳이 뭐 구리에서 할 필요 있어요? 다른 데 가서 하면 되지. 자, 지금 공인 그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은 한패가 돼서 이런 범죄에 일조했던 중개사들은 다 도망 다니고 있다 이거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전세 거래를 기피하겠죠. 자, 서울 화곡동, 강서구 화곡동은 전세 거래가 뭐 사실상 올스톱 됐고, 자,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30일 기준 서울 강서구 다세대 연립주택 전월세 거래 건수가 457건, 전년동월 1100건 기준으로 거래량의 절반밖에 안 되고 있다는 거야. 이 전월세 전체가 안 나간다라는 거야. 강서구가 무서운 거야, 이제. 강서구가 굉장히 입지가 좋은 지역이거든요. 젊은 분들이 직장 다니기에는. 자, 그런데 이 지역의 전월세조차도 기피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당연히 여기에 이제 갭 투자하신 분들은 고생하고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전세를 선호하는 것보다는 월세를 선호한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올해 1분기 월세가 100만 원을 윗도는 서울 소형 오피스텔 거래가 1분기에 역대 처음으로 1천 건을 넘었다라는 거야. 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죠? 전세 사는 사람이 월세 사니까 30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렙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을 분석해 보니까 올해 1분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 월세 거래 9,954건 중 1,071건 월세 100만 원 이상 거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1% 정도가 100만 원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입자들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야. 자, 이 통계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1년 이후에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다 도망가고 있다라는 거야. 무섭죠. 자기가 대출 받아가지고 한 1억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를 들어갔는데 그 돈을 띄워봐. 그거 어떻게 갚겠어? 평생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냥 월세 내고 사는 게 낫지. 그죠? 뭐 전세 대출 받으면 어차피 뭐 월세 이자 안 내나 똑같은 거지. 자, 전체 월세 거래 중 월세 100만 원 이상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3.6%에서 지난해 5.3%, 올해 10.8%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야. 전세 기피 현상이 이 통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자치구별로 보니까 월세 100만 원 이상 소형 오피스텔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송파구, 그 다음에 뭐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 서초구, 이런 뭐랄까요, 상급지에서 자,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자료를 보니까 1월에서 3월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이 한 15,884건, 전세 거래량이 1분기에 전체 전월세 거래의 53.6%였다라는 거야. 자,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분기 가장 적다. 자, 빌라 전세 거래도 줄고 있다는 거야. 빌라도 월세로 살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누가 빌라를 전세 살겠어? 그죠? 주인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빌라는 거의 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차이가 안 나. 왜냐하면 빌라들이 다 이게 서울 도심에 있잖아. 입지가 좋은 데 있다 보니까 이 전세 가격이 비싸. 수요는 많고 전세 수요는 많고. 어제 어디서 또 터졌냐면 신림동, 상도동, 봉천동 이 동네에서 터졌다라는 거야. 근데 이 동네에서 터진 사건은 조금 희한해. 자, 보세요. 여기서 한 200여 채 보증금 미만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200여 차라는 게 뭐냐면 이 집이 200여 차가 아니고 보니까 단독 주택이라는데 이게 보니까 원룸 같아. 원룸 14개 정도를 바로 임대인 강모 씨, 김모 씨, 오모 씨, 장모 씨 등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 사람이 이 공동 투자를 한 것 같아. 뭐 예를 들어 이제 경매 받아서 공동 투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 학원에서 이렇게 주선해 가지고 공동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렇게 해서 다가구 예를 들어서 14채 정도를 공동 투자해서 그걸 전월세로 세팅을 한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일어난 거지. 그게 이제 200여 차라는 얘기야. 자, 이들은 최소 건물 13채를 가지고 있다. 자, 244가구. 그러니까 원룸에
원룸 13채에 244가구가 있다라는 거야. 그 이제 세입자 기준으로 본 거니까. 자, 김모 씨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과 지분을 나눠 공동 소유하는 방식이다. 자, 이 사건이 왜 이게 조금 우리가 색다르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전세 사기꾼들이 대놓고 사기를 친 거잖아. 그죠? 계약하자마자 명의를 변경하고, 그건 뭐 사기지. 그죠? 그리고 그 노숙자로 명의 변경해놓고 노숙자들은 죽어버리고, 그건 대놓고 사기 친 건데, 자, 이건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대놓고 사기 친 게 아니라, 그건 진실은 알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공동 투자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들어간 거야. 자, 그리고 이거 다 동네가 집값이 요즘 가격이 올라가던 지역 아니야. 신림상도, 봉천, 대방 이거 다 집값이 비싼 데 아니야. 자, 이런 지역에서 공동 투자 들어갔던 분들이 이런 상황을 당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케이스가 더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놓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범죄니까. 깜빵 갈 생각하고 하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은 깜빵 갈 생각하고 이런 거 한 게 아니잖아. 쉽게 해서 투자로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투자했던 사람들이 앞으로 이 보증금 반환 못 해줘가지고, 미반환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올 케이스가 많아질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세 사기가 앞으로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연말에 3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죠? 자, 심각한 얘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원룸에서 터진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서울에 내 자녀들이 지방에 사시는데, 부모는 서울에 공부하러 가고 취업하러 간 내 자녀들을 원룸에 전세 얻어줬잖아. 다 한 번씩 확인하시라니까 빨리 확인해 보셔야 돼. 다 등기 떼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돼. 집주인이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거기에 근저당이 없는 건지, 그죠? 다 그 부동산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래요. 자, 이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거야. 자, 이 김 씨 등은 2016년과 2019년 사이, 자, 집값이 그래도 저렴할 때 해당 건물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어. 그러면 시세 차익도 났어. 그죠? 이상하죠? 시세 차익도 났단 말이야. 그럼 팔면 되잖아. 팔아서 갚으면 되잖아. 그런데 팔지 못할 상황이라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 얘기는 뭐야? 집값이 올라갈 때 또 대출을 받아서 또 다른 집을 산 거야. 결국은. 그렇게 된 거라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었으면 뭐가 문제가 됐겠냐고. 집값이 다 올랐는데 2016년에서 2019년도에 샀으면, 자, 그러면 그 한 채 팔아서 보증금 만원 다 해주면 되잖아. 앞에 제가 예를 들었던 사람처럼.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다른 데도 투자한 거야. 또, 자, 이게 무자본 갭 투자의 문제야. 무자본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그 보증금을 받아서 올린 걸 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투자하더라니까. 아주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자, 대학가나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대부분이었는데, 임차인들도 대부분 20대, 30대. 20대, 30대가 도대체 뭔 죄가 있냐고. 그죠? 우리 사회의 어떤 경제 생산 인력의 지금 주축이고 주인공인 세대들인데,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20, 30대는 이게 이 경제적인 지식이 모자르고 사회적인 어떤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당하는 거야. 20대, 30대 전세계약서나 싸봤겠어요? 다 부모님이 가서 써줬지? 자, 어쨌든 이 사건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원룸에서 사건이 터졌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원룸을 보니까 이 원룸도 요즘 전세가 비싸. 전세계약 한 채당 1억 2천에서 1억 3천. 그래도 이건 조그만 건가 보네. 1억 5천, 2억까지 가는 거 있더라니까. 그리고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42만 원, 244채 인정을 고려할 때 여기서 피해액도 수백억 원이라는 거야. 자,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고. 참,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은 있지만 이것도 다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일부 건물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니까 한두 군데 투자한 게 아니야.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게 쉽게 자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꾸 다른 데 투자하고 싶은 거야.
주식은 한 주, 두 주 사면 몇만 원 안 하잖아. 근데 부동산 한 번 사면 몇 억이잖아. 근데 이걸 쉽게 생각하고 레버리지를 이용하다가 망하는 거야.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레버리지를 함부로 이용하면 이걸 잘 이용하면 부자가 될 수 있지만 함부로 이용했을 때 거기서 수익이 창출이 되지 않으면 그냥 패가 망신하는 거야. 패가 망신. 자, 김 씨와 오 씨가 공동 소유 중인 상도동의 한 단독주택의 경우 이제 원룸 같아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임의경매 개시가 결정되었다. 자, 채권 최고액이 16억 8,490만 원인데 통상대출의 120% 수준에서 채권 최고액이 설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김 씨와 오 씨는 이 건물을 담보로 14억 원의 대출받았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아니 이 원룸이면 방이 많잖아. 그리고 거기 보증금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14억 원의 대출을 받냐고. 후순위 대출로 받았겠죠. 그죠? 자, 이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사기성이 보여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보증금이 잡혀 있는 데다가 14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그 원룸 단독주택을 그냥 날리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앞으로 세입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돈을 못 빼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자, 해당 건물의 임차인은 이미 임차권 등기까지 신청한 상태였다. 설정 금액이 한 1억 3천.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 세입자가 뒤늦게 공인중개사 등에 전화를 해봤지만 계약한 공인중개사는 폐업한 상태로 확인됐다. 도망갔죠. 도망간 거야. 자,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공인중개사들 이 임차인을 보호하라고 복비를 받는 건데 그 복비는 더블로 받고 나몰라라고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공인중개사야. 국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주는 게 공인중개사 아니에요. 응?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해서 중개하라고 자격증을 준 건데 이렇게 나몰라라고 도망간다. 이 공인중개사법도 이거 개정해야 돼. 자, 상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어제만 해도 보증금을 못 받는다고 2명이 찾아와 묻고 갔다. 이거 이제 계속 터지는 거야. 자, 이거 계속 터질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런 경우가 한두 건이겠냐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니까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방송했지만 그 무자본 갭 투자뿐만 아니라 일반 갭 투자도 그 뭐예요? 타인의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이용하는 거잖아. 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개수를 계속 늘리다 보면 내 돈이 없이 타인의 레버리지를 통해서 그건 망하게끔 돼 있어. 그래서 진짜 고수들, 진짜 부동산 잘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딱 보증금을 감당할 수준만큼밖에 안 해. 그걸 모르고 막 몇십 개씩 막 그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그 강사들한테 잘못 배운 수강생들이야. 그것도 아니 뭐 서울에 사는 사람이 대전 가서 오고 광주 가서 오고 그다음에 뭐 진주 가서 오고 광양 가서 오고 제주도까지 가더라고. 여러분, 아니 그 집안채 계약으로 어떻게 제주도까지 가냐고. 그것도 쉽지 않아. 그것도 자기 자본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 그죠? 그리고 뭐 부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그 지역마다 다 개별성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 지역의 어느 지역에서 그냥 공급 과잉이 되면 전세 가격이 급락하잖아. 변동성이 많다라는 거야. 내가 집을 사가지고 그 집에서 수익이 내가 레버리지를 일으킨 만큼 수익이 나와서 그 돈으로 이자를 갚아나가면 상관없어. 근데 돈 자체가 이자를 갚는 게 구조가 아니라 그 전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그 보증금을 한꺼번에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게 안 되잖아. 또 DSR 규제로. 그죠? 대출 규제로 그게 안 되잖아. 그냥 꽉 막혀 있다니까. 이거는 그냥 시간이 가면 갭 투자는 다 망하는 구조야. 그렇다니까. 그 망하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 내고 가서 배워가지고 망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 갭 투자에 대해서 잘못 배우신 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니까.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갭 투자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 망하는 결과를 이 임대사업자들 이렇게 공동 투자하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 자,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야. 김씨와 강씨가 소유 중인 대방동의 또 다른 건물도 1월 임의경매 절차가 시작됐다. 자, 이 서울보증보험이 해당 건물 중 한 채에 대해서 1억 1,900만 원의 가압류를 걸어놨다. 자, 이렇게 좋은 동네에 단독주택, 다가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지금 부도가 나고 있는 거야. 다 이게 과다한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과다하게 투자하다 보니까 남의 돈으로.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하도 사회 문제가 되니까 전세 사기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자, 전세 사기 특별법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전세 사기 당하신 분한테 우선 매수 청구권을 주는 거야. 낙찰, 이 경매 나갔을 때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우선 매수 청구권, 우선 매수권을 주는 거야. 이게 아마도 이제 뭐 내가 못 받더라도 누군가 낙찰 받으면 누군가가 이제 낙찰 받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한 1억 원에 받았다. 뭐 1억 5천짜리 1억 원에 받았다. 그러면 내가 1억 원에 살게. 넌 안 돼. 낙찰 받은 사람 포기하세요. 제가 살게요. 그게 이제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고, 우선 매수권이라고. 자,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 특례. 뭐 보니까 이번에 사기당한 금액, 그 대출금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 은행에서. 그걸 뭐 30년 상환해서 분할 상환, 그죠? 그런 제도를 줬다. 여러분, 나름대로 정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고 있고, 아주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엔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제 사기당하신 분들이 마음이 아프겠지만 이제 열심히 사셔야죠. 그죠? 그리고 법률을 공부하셔야 돼. 우리나라는 그냥 사기꾼들이 드글드글해. 정말 정말 지겨울 정도로 지글지글해. 여러분, 이렇게 전세 사기 치는 것만 사기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 상가 분양 잘못 받으신 분들 있잖아. 그래서 분양받았는데 몇 년 동안 세가 안 나가는 거야. 비싸게 분양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사기야. 일종의 사기라고 나는 봐. 그렇잖아. 고분양가에 몇 년 동안 세가 안 나가는 지역을 가문이설로 이렇게 꼬셔가지고 상가 계약을 치고, 그런 것도 사기야,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나가면 다 사기판이야. 조심하세요. 특히 이 부동산은. 토지도 마찬가지고, 토지도 그 말도 안 되는 땅들을 팔아먹잖아. 뭐 기획부동산도 그렇고. 자, 또 은평구에서 터졌죠. 은평구가 안 터질 리가 없죠. 여기도 빌라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전세가가 만만치 않거든. 역시 이 은평구도 터졌어요. 서울 은평구의 불광동의 한 빌라에서 5년 넘게 산 30대 A씨 부부가 최근 전세 계약이 끝나서 집주인 B씨에게 2억 5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돌려주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계약 만기일에 맞춰 또 근저당까지 잡혔네. 그러니까 날려먹으려면 그냥 이 돈만 날려먹지, 이 근저당까지 잡아서 또 헤쳐먹은 거야. 이 사기꾼들이지 이거. 자, 그래서 경찰은 임대업자 B가 은평구에 소유한 빌라만 100채 정도. 자, 은평구는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 옛날 갭 투자할 때 뭐 100채, 200채씩 막 샀어. 그나마 그때는 이제 이런 변동사항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전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았었거든, 옛날에는. 근데 이번에는 임대차 이입법 때문에 그냥 이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이런 사건이 결국 터진 거야. 결국은 후유증이 온 거야. 버블이 꼈기 때문에. 이 버블이 껴서 결국 후유증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 B씨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게 한 20여 명. 그죠? 자, 이것도 몇십억이 터진 거야. 자, 이들이 돈을 전부 돌려주지 못하면 피해액이 200억이네. 그죠? 200억. 여기도 200억이야. 터지면 200억이야, 그냥.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5월부터 그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이 전세가율 100%에서 90%까지만 이 보증을 해주거든요. 10%는 이제 임차인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거야. 전세 계약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다가 공시지가도 이 150%에서 적용해서 뭐 126%인가 뭐 140%, 120 몇 프로 이렇게 몇십 프로를 낮춰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떨어지지, 그다음에 전세가율도 떨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임대 사업자들이 이제 뭐라고 하죠? 이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할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옛날에는 1억 원까지 1억짜리 전세가 1억 원까지 보험이 가입했는데 자 바뀐 제도에 따라 앞으로는 전세금이 9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자 1천만 원은 이제 임차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부도가 나면 자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전세를 안 간다라는 거지 빌라로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세 빼고 월세로 간다라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이 지금 파산 직전이야. 그래서 임대인 연합회에서 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정부가 조금 규제를 풀어달라.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 DSR 규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도가 바뀌었는데 자꾸 돈을 다 빼줘야 되는데 빼줄 돈이 없잖아. 그러면 부도 난다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풀어달라. 자, 이것도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풀어주면 또 은행이 또 부실해지고 왜 거기만 또 풀어주냐고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든.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전세런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전세런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시작에 불과한 거야. 시작에 불과하고 우리가 봤듯이 이제 원룸에서도 터진다. 원룸 터지면 정신없어요. 근데 그 원룸을 많은 사람들이 또 투자를 했어. 투자했다니까. 그런 공동 투자도 했고 임대사업자들도 투자했고 그다음에 뭐 사기꾼도 했을 거고 자 그런 사건까지 터지고 있고 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보세요. 전문적으로 사기치는 집단에서 그냥 투자 개념으로 들어갔던 무자본 갭 투자도 이렇게 사고가 나잖아.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뭐냐면 몇십 채 정도 뭐 한 20채, 30채 투자한 그냥 무자본 갭 투자. 그런 사람이 또 터질 거고 나중에 마지막에 바로 이런 선량한 임대사업자도 사고가 나는 거야. 막 이제 자기 집을 팔아서 보증금 반환해주면 한도가 있을 거 아니야.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이제 터지면서 또 뭐 이제는 이제 임대인들이 자살하고 막 그런 사건들이 터질 가능성이 많아. 지금 자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토연구원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를 보니까 2024년 상반기라는 거야.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니까. 왜냐면 2022년도 초반에 막 전세 가격이 급등했잖아. 예? 급등했잖아. 그러면서 2022년 상반기에 이런 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고가 터질 거다. 그래서 최대 13,000 가구 정도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거보다 더 나오겠다. 이거 심각해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